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원래 2015년 9월 3일날 저가 구속됐던 1년 동안 구속됐던 사건의 결심 공판 때 진술하려고 했던 최후 진술서인데요. 그날 저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이 중단이 된 상태로 지금 2018년 9월 현재까지 항소심 진행 중인 이 사건입니다. 그날 법정에 이렇게 피켓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피켓도 만들어서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최후 진술은 못했습니다. 그때 기피함으로써 재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진술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서 2015년 9월 3일 피고인 성명 최성년 1. 주문 1. 공용 물건 손상 등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 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1. 검찰 또는 법원의 공소 취소 결정을 구합니다. 2. 이유 1. 무죄 판결의 당위. 먼저 무죄 판결의 당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문 중이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공익 폭로한 이 질문 증인은 1992년 4월 1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군사법원 육군 제9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구속적부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판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을 하자 구속적부심 비공개 결정에 공개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하고 항의하던 변호인 장석화 변호사를 무장 헌병 4명이 사지를 들고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온 변호인단은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 재판으로 하고 이 중위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음날 공개로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 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공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고 재판부가 그것을 고지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의 군사법원보다 지금의 인권 상황이 더 후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본 피고인은 피고인 김필원 등이 구속될 때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구속적부심 공개로 검색해 보아도 구속적부심은 공개재판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8. 심리는 공개한다. 가족도 방청이 가능하고 판사의 승낙을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질문 중인 구속적부심 1992년 군사재판에서도 방청 제안을 하다가 변호인이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난리가 났었다.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국, 미국에서의 인신보호 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 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합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2014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 부심은 공개로 하지도 않았고 재판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원심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보다는 본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적 부심이 열리는 법원 호수를 잘못 고지한 것을 단순히 이강문 변호사 또는 본 피고인이 잘못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때 이성식 검사와 최인채 수사관은 우리도 잘못 알았었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최인채 수사관이 2015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간 319호 법정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법정 문의 문고리를 몇 번 돌려보고 법정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하게 가려 했습니다. 그때 본 피고인이 그를 붙잡고 혹시 이재진 기자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최인채 수사관은 눈이 째져 있는 것이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기자와 비슷해서였습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변론을 속행해서 최인채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사건 당시 본 피고인이 급박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피고인은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 부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간 319호 법정이 아닌 311호 중법정 법정에서 하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예정된 10시 30분이 되어도 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때부터 급박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문의하기도 하고 권태섭 변호사와 이강문 변호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40분에 법정 문을 세게 마구 두드리니까 그때서 주변에서 법원 대원들이 왔고 상황을 설명하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은 그때 갔던 경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알려주고도 남았을 시간이고 10시 50분은 10시 30분에 시작했다면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법원 CCTV를 확인하면 이 진술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구속적 부심은 유명무실하고 구속적 부심 조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1. 경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이유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은 2013년 7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 재판을 하거나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그때까지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논란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부정선거라면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빨리 재선거하도록 하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이유 없는 것이라면 기각시켜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안 하고 은폐한 것은 부정선거를 시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부정선거 논란도 무려 2년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해결하고자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부정선거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그 전북 익산 시국미사에서 박창식 원로시군가 그 부정선거 백서를 거론하자 백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은 일단 본안 소송도 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논센스였고 중앙선관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었던 것도 당사자 부적격입니다. 2. 명예훼손죄로 구속시키다. 부정선거 백서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2년형의 시형을 선고했고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과 한영수는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명예훼손죄로 구속시킨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왜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하죠? 이런 사건을 상식적으로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야만 구속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 만한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 회개했던 구속적부심.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과 한영수는 2014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구속자들이 구속적부심 절차가 있는 것을 잘 몰라 거의 청구를 안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오후 4시 22분 본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때 두 사람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하여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필원 대표님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제로는 서관 311호에서 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오후 2시 46분 또 이강훈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대표님 내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구속적부심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제로는 서관 319호에서 했었습니다. 이후 이강훈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그 문자 메시지들은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보낸 것인지 국정원에서 보낸 것인지 어디서 보내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사건을 억지로 병합시켜서 합의부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4. 선거소송인단 최성년 사무차장 본 피고인 구속.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장소를 속여가며 비밀재판으로 하자 본 피고인은 격분하여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저도 2014년 3월 26일 구속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5. 본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본 피고인도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습니다. 본 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2014년 3월 3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검찰은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해당 구속적부심 때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심리는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신문에 대답을 하고 국선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하고 판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충분히 진술했었습니다. 당시 호송관이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인 김명기 씨는 심리가 끝난 후 본 피고인에게 말씀 참 잘하신다.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각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었습니다. 또 회개한 것은 심리했던 법관 단독이었습니다. 법관은 형사 제32부의 송영복 판사였는데 결정한 법관은 강문경 판사였습니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판사가 결정 또는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구속적부심 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6. 핑퐁민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4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찰로 신청하라고 하고 검찰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또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무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그림들을 잘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반송, 적부심 기록은 검찰청 관리함으로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환 주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재판부는 형사 32호 단독 송영복 판사였는데 그 결정한 판사는 강문경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사 대상 2014년 3월 30일 있었던 구속적부심 조서 전부를 복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복사 방법은 법원 복사기 최성년 비고 심리 때 재판장은 형사 32단독 송영복 판사였고 결정한 법관은 판사 강문경. 여기서는 그 적부심 기록은 검찰청 관리함으로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 회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수신 최성년 경기군포시 군포우체국국 사상 20호 여기는 서울구치소를 말합니다. 1779는 저의 수번이었습니다. 귀하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회신입니다. 신청 사건 2014 초적 33 2. 귀하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2014 초적 33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서류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소송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노 3027에 해당 재판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종합민원실 실장이라고 하고 날이름도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문제 있는 공문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건 2014 노 3027호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위 사건명에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용 물건 손상 등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은 최성년이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 이 청구인 피고인의 재판 기록 등 해당 부서에 재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신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2015년 2월 6일 법원 사무관 문근선 유선으로 회신드렸더니 먼저 중앙지검에서 회신 받으셨다고 하셔서 중앙지검
이성식 검사님실 실무관님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530-4102 기록에 구속적부심 기록이 있다고 하신 것까지 확인했으니 서울중앙지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오지혜 실무관. 그래서 다시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민원회신, 달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수신 최성년. 귀하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신청사건 2014 초적 33. 2.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 3027과 관련 서류로서 현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재판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2015년 6월 16일. 그래서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로 신청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복사 통지서 사건 2014도 3027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여기에는 사건명에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 손상 등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피고인 최성년 구금영서 서울구치소 이 청구인 피고인의 재판 기록 등 열람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했으니 해당 부서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록 2014 3월 30일 구속적 부심 조서 보존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1-530-4102 2015년 3월 16일 법원 사무관 문금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고 이후에 2015년 3월 23일에 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민원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구치소 1779 수신 최성년. 뭐 괜찮습니다. 달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민원실 귀하의 사건 기록 등사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4 노 3027 2014 형제 266795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 장주연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할 수 있고 등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기록 등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민원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방금과 같이 회신이 왔었고 이후에 2015년 3월 23일 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7. 석방 이후 소송 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구속 적부심 조서 부존재를 확인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0-4993 2015년 7월 20일 수신 최성년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성씨. 제목 열람 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제3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음 이유로 거부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 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 제4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4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필원 한영수 대표의 경우도 아마 구속적부심 조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구속자 3사람은 정당한 구속적부심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경우 신청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속 자체가 무효,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유불리에 상당히 결정적인데 저희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5.16 쿠데타로 18년 동안 독재한 총통 박정희 씨가 죽고 나서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 등의 무죄 추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구속적 부심 제도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구속적 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구한다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재판은 구속적 부심 재판을 비공개로 한 것과 2014년 3월 19일에 재판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던 점, 재판 장소를 잘못 고지한 점, 법원에 문의했을 때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점, 구속적 부심 조서도 없는 점 등 본 사건의 모든 원인 제공은 모두 전적으로 법원에게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정당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벙쪄서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본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였는가를 구치소에 1년간 있으면서 되돌아보았는데 당시에 본 피고인이 느꼈던 분노와 긴박감을 생각하면 그 행위는 거의 피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법정소란 죄 부분에 관해서도 사건 당시 구속적 부심 재판장 판사가 감치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해당 없거나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이므로 악의적인 오보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 최성년에 대하여 공용 물건 손상 등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 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유죄이든 무죄이든 판결문에 다음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본 것에 맞선 의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이라고 본 것을 외면하였다면 저희가 이렇게 민형사 공격을 당해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원고로 제기한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은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1.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이 법을 무시하며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원천적인 부작이라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피고인은 원심 재판부에 구속적 부심은 공개재판입니까? 비공개입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대답을 피했었습니다. 2. 구속적 부심이 공개재판인지 비공개인지를 판시하여 유무죄 여부 내지는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 취소 결정의 당일. 다음으로 공소 취소 결정의 당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공소 후에 민경석 씨의 말로 채워놓았습니다. 항소심 제5차 공판 전에 검사의 의견서에는 민경석을 자칭 선거소송인단 수사단장이라고 기재해 놓았는데 민경석은 단 한 번도 자칭 선거소송인단 수사단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경석은 자칭 시민수사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자꾸만 피고인들을 민경석과 억지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의도가 상당히 수상합니다. 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44쪽에 있는 박혁진의 말은 모두 박혁진이 했던 말이고 해명을 하지 못하고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면 그것이 간접 시인을 나타내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24에서 125쪽 내용을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을 위법한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 열거한다. 1. 중앙선관위 위와 같이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 분리기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고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투표지 분리기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여 밝히고 해명하는 자체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 제어용 컴퓨터 장착 및 전산 운용 프로그램 소스의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계장치라면 위와 같은 해킹 등을 우려하는 설명이나 보안 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위 QO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전자기표기 구성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전산 운용 프로그램 소스 플러스 출력기, 프린터에서의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기표기를 중앙선관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을 혼동케 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쨌든 여기서 QO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운영 프로그램은 제어용 컴퓨터 전산 운용 프로그램 소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공식선거법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이고 여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개표 사무의 개표 방법과 개표 절차가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만을 두고 투표지 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스탠얼론 방식으로 해킹 방지라고 억지 설명으로 조작, 해킹을 방지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 그림의 설명에서 개표소 현장에서만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결과 입력 수작업, 투표지 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컴퓨터에서 개표집계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망에 보고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전사조직에 의한 개표이고 개표 절차임을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 컴퓨터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수행인 것이다. 정말로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5.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개표 부정, 개표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 저용 컴퓨터로 작동 통제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시스템을 기계장치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자 공직자들이므로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으로 조작해서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6.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표를 보고받아 팩스, 전산망으로 보고된 것과 대조 확인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즉시 도선관위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표를 보고받아 팩스, 전산망으로 보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방법과 개표 절차의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 컴퓨터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한 개표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도 선관위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표를 보고받아 팩스, 전산망으로 보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방법과 개표 절차의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청관에 의해 개표청관인이 개표청관을 해야 하고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간표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시도 선관위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표를 보고받아 팩스 대조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점을 중앙선관위는 관계서류로서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다. 7.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상황실에서 시군구 선관위 개표소 및 시도 선관위 상황실에서 전산망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각각 개표 상황 결과를 보고받아 방송사 등 언론에 제공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이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방법과 개표 절차의 하나임이 명백하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 컴퓨터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의 2012-12-19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 상의 개표 방법 및 개표 절차에 관한 공지 안내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144쪽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전산실 박혁진 서기관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요? 저희는 중앙선관위 선거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해명을 하지 못하고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성식 검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 이성식 검사는 18대 대선에 1분량 데이터가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는가요? 2.
1분당 데이터가 대선 사전 또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법정에서 입증한다면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 등등의 국가기관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두말할 것 없이 부정선거이므로 선거 무효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썼습니다. 전 세계에 개표 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개표장에서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육성으로 공표하지도 않고 개표장에 실제 개표 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표 상황표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실제 개표 숫자인지 부정이 개입된 엉뚱한 숫자인지 일반인으로서는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완전히 무방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효표를 제외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무려 100만 표에 달했는데 3070만 표 중 오차율이 3.3%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 51.6대 48.0의 비슷한 비율로 미분류표가 집계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58만 6천 표 대 39만 7천 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미리 언론사에 송출된 투표구가 무려 873곳에 달합니다. 이건 권혜명 씨의 통계입니다. 특히 경기 남양주 진접읍 제6투표구의 경우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은 22시 26분이고 위원장 공표 시각은 22시 58분인데 언론사 제공 시각은 20시 45분입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개표하기 2시간 13분도 전에 이미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34번째 서부 1동 제7투표구와 75번째 중앙동 제1투표구는 특이하게 수작업용 개표 상황표를 썼는데 그 전송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개표하기 2시간 36분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된 것입니다. 용인 수지구 상현 1동 제9투표구의 제18대 대선의 경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집계가 누락된 사실이 대선 다음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분당 데이터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20시 37분에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작된 개표 데이터인 것입니다. 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공용 물건 손상 등 모든 제목에 대하여 모두 정당 행위이므로 피고인 최성년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검찰 또는 법원에 공소, 취소 결정을 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쁘셨습니다.